근데 그린랜드를 트럼프가 탐을 내는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히토류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 후대에 가서는 북극해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왓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가 왜 그린랜드를 탐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흥미로운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밀겠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제 건축가인 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거는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미국에 복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한테 거의 반농담조로 야 너희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뉴스가 지정학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우리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근데 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사실은 국경선이라고 하는 거가 안 바뀌는 거가 거의 정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를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린란드는 지금 아시다시피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 거가 실제로는 보면은 덴마크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고요. 그린란드라는 땅 자체가 되게 재미납니다. 이름 자체가 그린랜드잖아요. 녹색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살만한 땅은 아니에요. 원래 아이슬란드라는 땅이 있죠. 아이슬란드가 사실은 더 사람이 살만한 땅입니다. 근데 그린랜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왜 거기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사람들 보고 착각해가지고 그린랜드에 사람들을 보내고 아이슬란드에 사람이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거꾸로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린랜드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킹 사람들도 많이 갔었고 유럽 사람들도 가서 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소빙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농경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 에스키모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린랜드는 지금도 보시면 덴마크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트럼프가 그 아무도 쓸모없는 것 같은 땅을 원하느냐?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린랜드가 그게 녹게 되면은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것에 히토류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닐 거예요. 최근에 또 나온 뉴스는 그린랜드의 과거의 냉전 시대 때 1960년대인가에 미국이 거기다 핵기지를 하나 배치해 놓은 것도 있다고 해요. 빙하 밑에다가. 근데 그 빙하가 녹으면서 위험해가지고 다 철수를 했고 지금 거의 버려진 상태인데 거기에 핵 폐기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랜드를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탐을 내는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히토류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셜록 홈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을 확보한 사람들이 패권을 장악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이 있을 때 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냐 막 경쟁이 심한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상당 부분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영어권으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을 미국이 많이 장악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전 지구를 덮는 그런 인공위성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또 우주 공간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도 테슬라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팀 마샬이 쓴 지리의 힘에 나오듯이 미국이 20세기의 강대국으로 되어 있었던 거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바다를 장악하는 게 지구 지표면의 70%를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지구의 절반 이상을 바다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다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미군 해군이 장악하고 있죠. 각 항공모함들을 다 띄워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 되게 재미납니다. 그럼 바다를 장악하면서 패권을 가지기 시작한 거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을 했고 이집트도 그렇고 황하도 그렇고 인더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들은 맨 처음에 강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관계수로 농업을 하면서 땅을 장악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됐고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장악을 했느냐? 넓은 땅을 장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국강병하려면 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많은데 그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유리한 사람들은 누구냐? 전차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전차를 가진 사람들이 평지에 있을 때 영토를 확장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평지가 어디에 많아요? 강가에 많은 거예요. 그것도 강 하구에.
강의 상류는 산들이 많죠. 근데 강 하구로 들어와서 바다로 가기 전에는 되게 평지가 많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강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동고서저니까. 그 서쪽에 호남 평야가 되게 넓죠. 평지로 되어 있는 곳은 전차만 있으면 정복이 쉽기 때문에 제국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땅 중심으로 어떤 패권이 만들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느냐? 에게해로 넘어가면서 바다에 어떤 여러 섬들을 이용해서 작은 배로 그거를 링크를 해가지고 쓸 수 있었던 그런 그리스가 문명을 장악하게 됐죠. 그쯤에 또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표현 문자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표현 문자를 통해서 정보의 교류도 활발했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공간을 장악을 해서 상업을 발달시켰고, 그래서 문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패권을 장악할 때 카르타고하고 경쟁을 했어요. 로마는 유럽에서 장악을 했던 세력이었고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베이스를 둔 나라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둘이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누가 유리했을 것 같냐? 이탈리아 반도가 지중해 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중해의 절반 정도는 로마 제국이 일단 발을 뻗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지중해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섬인 시칠리아를 가진 로마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서양 같은 큰 바다는 못 나갔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삼각도시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쓸 수 있었고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땐 전진하고 앞에서 바람 불 때는 돈 내리고 밑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바이킹 배도 그렇고 그리스의 전함도 그렇고 이 로마 해군의 전함도 다 밑에 노가 많은 그런 거죠. 해전을 할 때는 유리합니다. 밑에 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 전환이 빠르겠죠. 그걸 통해서 다 지중해를 장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삼각도시 나온 다음에 대서양으로 갔고요. 대서양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애들이 삼각도시로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넘어갔죠. 패권이. 영국이 전 세계 영토의 절반 이상을 다 자기 식민지로 두고 있었고 바다도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그런 제국으로 위치를 유지를 하다가 언제 망했느냐? 그때가 2차 세계대전으로 망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썼던 그 무기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미국이 제공을 하면서 나중에 조건으로 걸었던 거가 영국이 가지고 관리하던 그런 항구들을 다 자기한테 넘겨라. 물론 몇 개 뭐 중요한 홍콩이나 이런 거는 유지를 했지만은 많은 항구들을 다 미국한테 넘겼어요. 증기기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대서양도 일주일 만에 건너고 태평양도 막 건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증기선을 타고서 일본에 가서 개항을 하라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평양이 가장 긴 큰 바다란 말이에요. 이 태평양이 엄청나게 큰 바다이기 때문에 이걸 장악하는 거는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여기가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볼 때에는 지구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인도 같은 문명을 보시면은 지구가 평평한데 뭐 밑에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었고요. 근데 지구가 구 형태로 둥그렇다라고 처음으로 파악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 공간이 둥그렇다라는 걸 거의 지금하고는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지구의 크기도 파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라는 지도를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거가 메르카토르 도법이죠. 우리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에 가운데 태평양이 있고 오른쪽에 아메리카 대륙, 우리 왼쪽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지도를 우리는 보고 있죠. 유럽 사람들이 쓰는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 대서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유럽 대륙이 있고 왼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바다를 가운데에 둔 그런 지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다가 포함되어 있는 지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전 지구의 공간을 얘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많이 됩니다. 위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시베리아 반도 이런 쪽에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보시면은 이 지구본으로 보면은 우리가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달라요. 이 정도 폭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차원 지도를 보게 되면 왜곡이 돼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다를 장악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인데 이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의 정보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려면 2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걸 완전히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해도를 그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 책자가 있죠.
있잖아요. 그 책자를 딱 펼치면은 비행기 노선도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비행기 노선도가 다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으로 전환했을 때 그게 한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북쪽으로 해서 북극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구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2차원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곡선으로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지구본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 태평양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태평양 시대가 됐을 때 미국이 바다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지중해에서 중심부가 시칠리아 섬이 가운데 있잖아요. 얘를 장악한 로마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가운데 하와이가 있어요. 이 하와이를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와이는 하와이 왕국이 있었고요. 1800년대 후반에 자꾸 미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찝적대니까 이 하와이 왕국의 사람이 일본한테 야 제발 우리나라 좀 접수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와이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는 자기네 근대화하기도 힘들었고 메이지 유신 막 한참 했어야 됐고 그리고 러시아랑 전쟁도 해야 되고 청나라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일본은 대륙으로만 진출하려고 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 틈을 타서 미국이 하와이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미국의 주로 복속이 되죠. 그리고 미국이 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알래스카도 샀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이 두 개가 되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알래스카를 사고 하와이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쪽 태평양 지역을 다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본으로 보시면은 제일 반대쪽에 있는 거가 인도양이에요. 되게 재미난 게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탑건 1편을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맨 처음에 그 항공모함에 딱 착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인디안 오션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여기까지 인도양까지 가가지고 전투기를 띄우고 거기 소련 전투기를 제압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정도로까지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 바다를 장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항구들을 다 미국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는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공권을 장악한 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제공권을 가지려면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 활주로가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섬을 가지든지 아니면 항공모함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항공모함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중간에 항구에 들러서 뭐 하수도도 버리고 물도 공급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항공모함이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닌 거예요. 항공모함이 근처에 가서 정박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착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가졌어요? 미국이 가진 거죠. 미국이 항구도 갖고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고 북동아시아 이쪽의 모든 항구들을 그 미 해군이 장악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하와이를 갖고 있고 알래스카도 갖고 있고 당연히 캘리포니아 이쪽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퍼시픽 오션, 이 태평양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바다를 장악하니까 당연히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한 혜택도 우리가 많이 보죠. 인도양부터 시작해서 남중국 해협, 이 말라카 해협 이런 거 다 미군 해군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역을 또 이쪽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서양도 장악하고 있고 태평양도 장악하고 있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네 대륙을 가로지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넘겨주거든요. 파나마한테. 근데 지금 와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의 권한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어요. 가격도 되게 올리고 있고 컨트롤을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이 길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우리 거였는데 중국이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을 얘가 삥 뜯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파나마 운하 다시 내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를 갖고 있어서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인천공항에서 뉴욕을 갈 때에는 직선으로 가면은 북극해를 거쳐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다를 통해서 갈 때는 북극해를 통해서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항상 얼어 있거든요. 이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하는 북극해 지역이 이걸 위에서 보시면은 진짜 세 개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북극해를 통해서 정말 가깝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도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의 문제는 바닷길로는 쓰기가 어려워요. 이 바다가 다 얼어 있고 여름철에 녹았을 때만 이 엣지 부분이 조금 열려가지고 좀 배가 좀 다닐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러시아가 왜 이 크림반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어요? 이쪽은 다 얼어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바깥쪽으로 이 지중해를 나가려면은 이 크림반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
우리 두만강 오른쪽 끝으로도 계속 내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항을 위해서.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여기가 다 녹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가 북극해가 엣지 부분만이라도 녹아가지고 뭐 북위 몇 도입니까? 70도 정도? 이 북위 70도 정도 선만이라도 녹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큘레이션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배들이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중해 시대였다가 대서양의 시대였다가 지금은 태평양의 시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 후대에 가서는 북극해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전 세계 무역이 다 이쪽으로 백길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까? 북극해로 갈 수 있는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울릉도를 되게 거점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해군 기지를 제주도에다 만들었죠.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때 많은 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왜 노무현 정부 때 제주도에다가 해군항을 만들었느냐? 그거를 만들어 줘야지 이쪽에 우리가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대만 해협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해군의 영향력을 동해와 서해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극해 시대가 되면은 누가 제일 유리하게 되느냐? 러시아랑 캐나다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쪽에 해안선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캐나다 보고서 야, 너희 우리나라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어떻겠니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캐나다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빼려고 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그 이민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캐나다는 문제가 많은 게 인도 사람들을 되게 무분별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치안도 되게 안 좋아졌다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하고 캐나다를 만약에 홍콩이 반환되는 그 시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 쪽으로. 그래서 이 캐나다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북극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제일 좋은 게 무주공산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그린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면은 알래스카와 그린랜드만 확보를 하더라도 엄청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 전에는 바다를 장악할 때는 시칠리아 섬이 중요했고, 19세기, 20세기에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지배하려면 하와이 섬이 중요했다면은 북극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린랜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랜드에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그린랜드의 영향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방법은 하와이를 가졌을 때하고 비슷한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일단 독립국가를 만들고 덴마크로부터 선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표해가지고 미국의 51번째 주로 흡수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그 미국 영토를 만들 수 있겠죠. 사실은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나폴레옹한테 땅을 사가지고 영토를 확장한 적도 있고, 그리고 멕시코한테도 땅을 갖고 온 적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알래스카도 러시아한테 땅을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하와이도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보시면은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뭐 100년마다 한 번씩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전쟁을 하지 않고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왜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데서 좀 이제 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북한하고의 뭐 교류라든지 북한 항구를 우리가 쓴다는 이런 것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울릉도를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몽골하고도 좀 뭔가 수교를 아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꿈은 뭐냐면은 이 몽골 같은 나라하고 유나이티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나중에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을 좀 꿈꿔봅니다. 저쪽이 사할린 쪽, 뭐 이런 쪽, 그 만주 이쪽하고도, 아니 미국은 유나이티드 국가잖아요. 각 주가 다 연합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요. 왜 우리는 왜 그게 안 되겠냐고요. 왜 우리는 항상 한반도 국기 안에서 그 안에서만 왜 있어야 되냐고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몽골, 만주, 이쪽 북극해 이런 데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가 왜 그린랜드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낼 북극해 시대와 지정학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